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지적 설계론이에요. 근데 미국인들에게 오늘 책에서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 흥미로워요, 되게. 미국에서 미국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계에서 훌륭한 설계와 복잡성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29%가 이 이유 때문에 믿는데요. 그리고 대신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에서 회의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 매우 감정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버팀목을 해주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기독교 신앙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퍼센트는 10%에 불과해요. 되게 낮은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이고 이렇게 그런 영역은 도리어 되게 이성적인 직관이 되게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훨씬 자신에게 설득력이 있고 믿음을 갖게 된 계기였다라고 도리어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저는 약간 다를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좀 감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케플러, 뉴턴, 갈릴레이도 미국인들의 말에 공감하며 말할 거라고 책 저자가 말을 해요. 왜냐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뭐였냐면, 신적 장인의 복잡한 계획을 밝히 드러내는 게 자신들의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했을 때도, 지동설을 주장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과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설계에 대한 이 직관, 즉 이 세상이 설계자에서, 지적인 초월자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라는 것은 좁은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케플러를 과학자가 아니야,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비과학적이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설계라고 말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의외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적 설계, 그리고 설계자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창조됐다는 걸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지적 설계 운동이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해요. 이것도 과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종교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말을 하냐면, 이 지적 설계를 말을 하면 과학계에서 사이비 과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지적 설계를 믿는 과학자를 굉장히 이단화 취급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이 지점을 좀 저자가 되게 강조해서 이것이 그냥 종교로, 그리고 다른 어떠한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케플러라든지 코페르니쿠스, 그런 모든 과학자들도 이 영역 안에 있었다라는 걸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지적 설계론을 볼 텐데요. 지적 설계론의 핵심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핵심 뭐냐면 설계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래톱을 가로질러서 새겨진 그 멋진 물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래톱을 보면, 어제 내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그 모래톱이 물결들을 보면서 바람과 파도의 작품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서도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자국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풍화작용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웠고 기괴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이 흔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모어 산 알죠? 그 미국에 있는 그 러시모어 산에 예를 들면 4명의 유명한 대통령의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런 얼굴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것은 분명히 예술가에 의한 작품이다라는 걸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 설계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파도와 그 물결을 보면, 그 모래톱을 보면 물결을 보듯이, 그리고 러시모어 산의 4명의 대통령상을 봤을 때 그 예술가, 지적인 예술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듯이, 이 자연 안에 모든 피조물들 안에 있는 그 깊은 내밀한 것까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적인 설계자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그 경험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지적 설계론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볼 텐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비판자들도 있어요. 뭐냐면 설계의 개념이 과학에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주의자들은, 그리고 자연주의자는 당연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희들 결론 내리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는 그 증거 있냐 뭐 이렇게 판단하면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란 걸 증명할 수 있는 없는 정도의 내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믿음이지 과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 설계론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지점을 반론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제 반론이 있어요. 제 반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자체가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설계를 간파하는 과정은 철저히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적인 원인과 설계 원인에 대한 구별을 각 영역에서 정하고 있어요. 지적인 존재가 행한 것이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이 지적 설계론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그 내용 지금 방금 말했던 이 개념 설명은 정말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읽어서 여러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들어서 근데 이제부터 나눌 내용들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흔적을 찾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보시게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약간 구체적으로 책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눈먼 시계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또 반복해서 설명이 되니까 봐봐요. 만약에 땅 위에 시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와 관련된 많은 기계 장치들이 그냥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모두는 인간 제작자 곧 시계공이 이걸 만들었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그렇죠? 이건 시계공이 만들었어 라는 걸 판단해요. 근데 그 부품들은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이 부품들이 만들어졌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모든 부품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서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그런 일련된 그런 부품들이에요. 그것과 동일하게 생물체도 이런 통합적인 목적을 가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킨스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도킨스 말하는 건 워낙 유명한 생물학자이고 과격한 그 무신론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도킨스를 말하면 그냥 이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거의 인문학에서는 그리고 이 진화론 쪽 관련해서는 도킨스를 제외하고 왜냐면 도킨스가 대중적으로 무신론적 진화론을 설파하여 설득력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저자이기도 해요.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킨스가 너무 유명해요. 근데 도킨스는 이 지점에서 지적인 행위자가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대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부품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건 지적인 시계공이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킨스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건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대체돼서 설명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설명해 내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도킨스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지 않으면서 목적 지향적인 구조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연 선택을 그래서 눈먼 시계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계공인데 눈먼 시계공이 있다. 그건 자연 선택이다. 자연 자체가 선택해 나가면서 놀라운 구조와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목적성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리차드 도킨스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정리하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책에 있죠?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정리 글을 해요. 목적한 자의 개입 없이도 목적의 측면을 달성하고 계획자의 행위 없이도 광대한 계획을 만들어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그 눈먼 시계공은 자연 자체라는 어떠한 지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매우 맹목적이고 의도도 없는 존재가 목적을 만들어냈고 의도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죠?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직접 설계는 지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믿을 만한 경험적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지점 정확히 기억하고
이제 설계의 흔적들로 한번 가보게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이 설계, 인간의 어떤 이 피조물이 설계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의 흔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포의 세계 안에 설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우주의 기원을 통하여 설계를 설명하는 것. 우주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DNA 구조, 즉 생물학적 정보에 의해서 설계에 대해서, 지적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세 가지의 과학적 설명의 영역이 있어요. 이제 세포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페일리의 시계공 논증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죠. 이 시계공 논증이란 건 너무 오래된 논증이에요. 다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다윈 이전에까지. 그러니까 페일리라는 사람은 다윈 이전의 시대에, 다윈 이전 시대에 있었던 과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다윈 자체가 젊은 시절 페일리의 시계공 논증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반박하는 것이 자신의 진화론적인 자신의 그 과학적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페일리의 시계공 논증을 깨뜨리는 게 다윈의 어떤 학문적인 목적이기도 했어요. 근데 시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때 여러 부품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고안되었다는 걸 아까 말한 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목적을 떠난 부품의 정교한 상호작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시계를 알려주는 것 외에 그 목적 없이 그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유 자체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페일리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밖에 없다. 시계는 제작자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과 그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용도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그쵸? 시계 부품 중에 어느 하나도 목적에서 상관없는 부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전혀 상관없는 부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모기가 필요하나요? 우리가 모기가 왜 있나요? 이런 말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모든 거 안에도 우리 분명한 것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동일하게 시계 부품 안에서도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페일리는 이런 원리가 생명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페일리는 이것에 근거하는 증거들을 몇 가지 내놔요. 좀 뒤에 불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바람 좀. 네네. 네, 사실 페일리는 이 시계공에 대한 이 증거를 막 내놓는데 너무 증거가 부실해서 과학계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그런데 핵심 논증은 한 번도 반박당한 적이 없어요. 그 핵심 논증이 뭐냐면 사실상 그가 말했던 핵심 논증, 이런 방금 말했던 지적 설계에 대한 큰 논증의 부분은 한 번도 반박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포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과학자가 또 등장하는데요. 마이클 베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주장을 볼게요.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원래 진화론에 익숙한 카톨릭 신자였죠. 근데 그가 자신이 생화학 연구를 하는 도중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제 살아있는 어떤 세포들,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간 속에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성이 압축되어 있는 걸 그가 발견하고 나서 그가 자신이 가졌던 진화론적 태도에서 돌아서요. 예를 들면 앤트맨 앤 와스프를 우리가 보셨다면, 마블 영화죠. 그래서 축소되어가지고 양자 역학의 수준까지 축소되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영화 속에서도 볼 때에도 양자 역학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도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리가 또 하나의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양계에 다다를 만큼의 거리가 그 작은 양자 역학 세계 안에 또 다른 공간과 이런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정도까지 지금 과학은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베이는 굉장히 작은 공간 안에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잡성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윈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윈은 세포가 지극히 단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에서 전제에서 출발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단순성에서 복잡하게 진화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과학 발전 가운데 이렇게 전자 현미경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발전되면서 도리어 그 작은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세포 안에도 또 하나의 우주와 복잡성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줘요.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을 써요. 각 세포에 공업도시 축소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자동화 공장이 있고 재활용 센터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세포 안에도 그 안에도 예를 들면 그 안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 역할하는 부분이 있고 그 물질을 실어 나르고 이동하는 그 컨베이터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컨베인 벨트라고 그러나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동하는 그걸 움직이고 있는 세포가 그 어떤 재료를 움직이는 것과 그리고 나서 그걸 재활용해내는 그런 센터까지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세포와 하나가 공장처럼 그렇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기계공학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세포를 묘사하기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생물학 안에 기계공학적인 용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자동화 공정이 있잖아요. 그런 공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냥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 사용할 정도로 세포라고 하는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포는 굉장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포를 보면 택배 분류 과정과 비슷한 거, 쿠팡이 이제 택배업까지 한다고 합니다. 들으셨어요? 쿠팡 물건만 했잖아요. 이제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 살만 났다고. 근데 쿠팡이 시도한 게 뭐냐면 그 쿠팡 자체가 그 자동화 있잖아요. 그냥 그 굉장히 그 자동화하는 걸 처음부터 시도를 했대요. 그래서 물류가 가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비행기에서도 마크에 따라서 바로바로 분류가 돼서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 찍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공정으로 택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런 식의 개념이 세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포 안에도 굉장히 많이 분류 기능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정보에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를 정도로 세포는 굉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제 마이클 베이가 뭐라고 말하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그래요. 아, 어려워. 그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요.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 뭐냐면 거기 제가 개념 정해놨죠. 그 부분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부품들이 맞물려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시스템은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각이 그 다음에 있죠. 봐봐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그쵸? 방금 말한 세포 안에도 굉장히 복잡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맞물려서 조화롭게 되려면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세포 하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진화론은 뭐냐면 이게 하나씩 생겼다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의 이론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생겼다면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한 건 그때 뭐였죠? 한 세대에 이만큼 만들어지고 하나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화해가지고 또 다른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화돼서 또 세 번째 부품이 만들어지고 쉽게 말하면 진화론은 이런 것이 계속 생기면서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게 움직였다라고 말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정상으로 작동하려면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동시에 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진화론의 개념으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생물학적 구조로 보는 어떤 그 진화론에 대해 지적 설계론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계의 흔적들, 이제 마이클 베이가 말했던 아까 말한 대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쥐더트의 복잡성을 말해요. 예를 들면 그걸 예로 들어요. 봐봐요. 쥐더트는 5가지의 부품이 있어요. 받침으로 사용되는 평평한 나무 판자가 있고 실제로 작은 쥐를 박살내는 일을 하는 금속 해머가 있고 덫이 장치되어 있을 때 판자와 해머를 눌러주는 끝이 길게 나와 있는 스프링도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압력이 가해지면 풀리는 민감한 걸쇠가 있고, 덫이 장치되었을 때 걸쇠에 연결되어 해머를 뒤로 젖힌 상태로 지탱해주는 금속 막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5가지의 부품이 있어야지 쥐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거 하나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예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그림 보시죠. 편모 있죠, 편모. 그래서 우리 분자 안에 있는 편모예요, 세포 안에. 근데 이 편모를 보면 이 책에는 351페이지인데 보면 기계장치 같죠? 지금 그림 자체를 기계장치처럼 그려놨어요. 아래 보면 회전자가 있고 정지자가 있고 내막과 연결고리, 얇은 실류, 프로펠러 막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자체가 초성 모터가, 이 편모가 수영쳐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분에 10만 번까지 회전해요. 상상이 되십니까? 1분에 10만 번을 회전해가지고 이 편모가 움직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근데 그 안에도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에도 우리 자신이 이것이 진화했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가 할 때도 작은 어떤 세포, 염기, 뭐 이런 암모니아 이런 거 하나에서 전체가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편모 하나에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이는 반박을 해요. 그래서 다윈조차도 이렇게 말해요. 다윈도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존재가 자신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제가 적어놨죠. 다윈의 내용, 다윈이 주장한 거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연속적이고 미미한 수많은 변형을 통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쵸? 그 당시에는 세포, 아까 말한 대로 그걸 깊이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부분이 다윈에게도 딜레마였고 풀지 못하는 거였고, 그 당시에는 반박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후대에 생물학적으로 이 부분이 반박되었던 부분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자 진화론자들이 반박했어요. 뭐라고 반박한지 아세요? 이런 방법. 우리는 이런 고도의 복잡성을 설명할 만한 자연주의적 방법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윈 시대에도 이게 과학적으로 깊이 보지 못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 반박하잖아? 근데 너희들도 지금 이 복잡한 구조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더 과학이 발전되면 설명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이게 말꼬리 잡는 것인지, 하지만 또 이것조차도 또 이것도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설명 불가능한 복잡성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을 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전혀 자연스러운 말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분도 이건 지금은 설명 불가능하다. 어떻게 너희들 이거 설명하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설명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진화론자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적 설계론자들의 반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굳이 전체 내용 전체 옮겼어요. 근데 이 내용, 여러분 이런 내용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체가 어떻게 부분들로서 구성되는지에 관한 논리적 주장이다. 모래더미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더해가면서 서서히 형성된다. 그와 반대로 컴퓨터 내부와 같이 유기적인 구조는 사전에 청사진 계획 또는 설계에 따라 조립된다. 서로 맞물려 있는 각 조각은 전체의 기능에 기여하도록 짜여져 있다. 전체의 기능은 최소한의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인 다음에야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진화론자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 복잡한 건 하나하나 그냥 자연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모래더미가 쌓이듯이, 모래 하나가 쌓이면 모래더미가 되잖아요. 이건 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복잡해지는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건 그런 성격 카테고리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자는.
그게 아니라 이 복잡성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부품과 비슷하다. 이건 그런 복잡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모래더미 하나 쌓여가지고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더 훨씬 정교하고 그 내적으로 정교하기 때문에 컴퓨터 부품처럼 인식되고 이건 당연히 지적인 존재로 설계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의 성격이라고 약간의 카테고리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할지라도 이런 내용이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차근차근 계속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진도를 나가보게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이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주를 위해 만들어진 우주론에 대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주론으로 이제 지적 설계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골디락스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주 자체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 않는 적당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진화론을 생물학 아까 봤던 그런 생물학의 설계로만 설명했는데 지금은 우주에 대한 발견과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 우주를 통해서 지적 설계론을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주론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마치 우주와 우주 사이 그리고 행성과 행성 사이 이런 모든 그리고 지구 자체도 어떤 중력의 작용 모든 것들도 마치 칼날 위에 선 것처럼 복잡한 균형이 이루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칼날 위에 선다는 게 뭐예요? 거기 올라서면 자칫 잘못하면 베어 나갈 수 있고 물론 칼날 위에 서는 게 불가능하지만 작두를 타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너무 칼날 위에서 균형 잡는 것도 힘들다는 상상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칼날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요. 칼날 위에 선 듯한 그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대요. 중력이 조금만 더 강해도 별들이 적색외성이 된대요. 그래서 생명이 살기에는 너무 추워진대요. 중력이 조금만 더 강해도. 그리고 중력이 조금만 더 약하면 지구는 청색외성이 돼가지고 불타 없어진대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그 중력이라는 것 자체 또 굉장히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의 팽창률 있잖아요. 우주가 팽창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10의 60승의 1이에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교함 가운데 일어나는 우주이죠. 그래서 우주 질서의 그래서 우연한 발생 가운데 우주가 발생되었고 그것이 형성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근본적으로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이 생명을 존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수적 가치까지도 우연히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교한 숫자까지도 우연히 갖게 되었다. 그걸 모든 걸 우연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우주의 그런 칼날 위에 서는 듯한 균형, 골디락스 딜레마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율된 그것을 설명할 만한 물리적인 원인이 없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누가 설계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지적 설계론자들은 설계주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화론자들은 설계를 비과학적이라고 따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 설계주의자들은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가 의식이 있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고 수적인 그런 그 미세한 것까지 실제로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이 그 우주 밖으로 나갈 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 나갈 때 우주 그 비행기를 설계하고 그 중력의 어떤 잡아당기는 힘과 이런 모든 걸 하나하나 계산해서 우주 궤도 밖을 나가서 우주 밖의 조건들을 막 숫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막 밝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당연히 우주로 밖에 나갔을 때 속도, 진입 속도도 달이 또 잡아당기는 그 중력을 생각하면서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도 미리 계산해서 타이머를 계산해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하나도 철저한 과학이잖아요. 조금만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그 우주라는 것들은 그렇게 수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가 의식이 있다. 결국 그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뭔가 의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종교를 떠나기 위해 또 다른 종교로 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설계했다는 걸 피하기 위해 우주가 설계했다, 자연이 설계한 거다라는 식의 또 다른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우주가 우리 존재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맞춤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치 않냐라고 이렇게 이제 창조론자는 말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진짜 너무 맞춤 제작된 거잖아요. 어쩌면 지구만 생명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새로운 생명체가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주제도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기로 하고. 참고로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아무튼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적 설계론을 이 우주 쪽에 들어가서 지적 설계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외계인 창조를 주장해요.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한다,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또 하나의 그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건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또 다른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가 강력한 힘이 있는 그 피조물이 우리 뭐 타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쪽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자 코드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는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 설계론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설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DNA 코드라고 말을 해요, 저자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설계에 대한 증거로 요즘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인간 게놈 암호를 해독했다라고 막 성공했다고 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의 신비, 신의 영역이 풀렸다, 또 신이 인간에게 새겨놓은 그 언어가 풀렸다, 막 이렇게까지 막 말하면서 정말 화제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DNA 코드와 DNA 분자 자체를 보면 4개의 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데닌, 티민, 시토닌, 구안이라는 거. 그래서 ATCG라는 이런 4개의 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여러 순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배치에 의해서 하나의 어떠한 세포와 어떤 DNA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들이 하나의, 쉽게 말하면 ATCG로 쉽게 말하면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영어가 알파벳이 20개가 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문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지금 4가지의 염기로 모든 세포 DNA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유전자 코드는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예요. 실제 너무 디지털 방식이어서 컴퓨터 코드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호한 유추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한번 저를 보시고 생각해봐요. 이 책에서 말하지만 돌에 새겨진 옛날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영희와 철수가 사랑했다고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림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이건 지적인 존재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그려 넣었어 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에요. 지적 행위자를 상상해요. 근데 이런 추론이 매우 직관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추론이죠. 그렇죠? 당연한 추론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에서 설계의 표지를 어떻게 추론할 것인지를 DNA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자체가 너무 문자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DNA 자체의 구조가 너무 컴퓨터 신호와 기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지금 증명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DNA를 설명하는 3가지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오늘 내용, 아마도 전체 내용을 종합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DNA가 이런 방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걸 이 세상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연에 의해서 이런 배열을 갖췄다 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에 의한 DNA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법칙에 의해서 DNA가 이런 구조를 가졌다. 세 번째는 이건 설계에 의해서 DNA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 번째 설계를 동의할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앞에 있는 우연이나 법칙이에요. 근데 한번 이 내용을 보던데요. 아까 말하는 DNA가 언어처럼 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생물학적 기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철자들의 순서예요. 순서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철자들의 구성에 의해서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철자의 구성이 없이 그냥 막 던져놨다면, 기억 니은을 던져놨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DNA 자체도 철저하게 구성된 것들이 있고 철자가 있어서 우리는 그 동물마다 그리고 어떤 기능들마다 몸 신체의 어느 부분마다 이 그 게놈의 어떤 철자 구조를 다르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복잡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첫 번째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요. 우연으로.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설명이에요. 만일 타자기 앞에 무수한 원숭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언젠가 이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타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연에 의한 DNA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진화에 대한 설명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걸 실험했대요. 한 달 동안 6마리 원숭이한테 컴퓨터를 주고 얘가 이제 치는데 얘가 막 돌로 갖다 치고 거기다가 화장실로 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더래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몇 가지 문자를 썼대요. eat라든지 can, can이라든지 it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몇 개, 3개인가? 이렇게 쓰긴 썼대요. 근데 그 쓸 수는 있겠지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의미에서 전문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우연에 의해서 이 DNA가 구성되었다는 주장들은 철저히 배격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학자가 없는 거예요. 우연으로 DNA가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연의 사건들은 정보를 창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보를 아무렇게나 섞어버리는 경향이 도리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이것을 섞어버리지 의도를 갖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판을 그 문자를 예를 들면 기억 니은, 이 책에 들어있는 문자를 기억 니은을 그냥 거대한 체 위에다가 다 떨어뜨려 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모두가 기계로 눌러가지고 힘으로는 안 되니까 버튼 누르니까 후청 해가지고 판이 전부 다 위로 뛰어 올랐다 다시 바닥에 딱 떨어졌어. 이걸 무한한 시간을 주고 반복을 한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 책이 서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질서를 만들어내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연으로 어떠한 그 DNA의 그 정교하고 예리한 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복잡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없다. 복잡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우연의 이론에 대한 반박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설명을 하죠. 이 책에서는 좋은 설명도 해요. 눈을 감고 단어 카드를 모아서 이해 가능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단어 카드가 있는 거예요. 알파벳이.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막 눈을 감고 이걸 모아. 물론 it하고 can은 어쩌다가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햄릿의 또 다른 소설을 이 눈 감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쓸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문제를 봤을 때 이 우연은 너무나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너무 낮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연에 의해서 DNA가 이런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법칙이에요.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인 견해를 가진 게 이거예요.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하는 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 자체의 구성 성분 안에 어떤 자연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자연적인 힘이 어떤 조건 속에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그 방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로 말하면 어떤 화학생물 그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에 반응을 잘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모든 DNA도 내부의 고도로
세분화된 순서가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것을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자체가 힘을, 자연의 힘으로 그걸 찾아가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세포를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미노산들에 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질서 정연한 순서를 동일하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해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건 뭐냐면 자연 법칙은 정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라는 걸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보죠. 아까 봤던 카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철자를 정돈하는데 D를 갖게 되면 E가 붙는다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E 다음에는 S가 붙어. 이게 그 자체가 가진 힘이야. 그리고 뒤에는 I가 붙고 그 다음에는 G, 그 다음에 N이 붙어요. 다 합쳐지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된다라면 어떤 그 알파벳 철자들이 이런 규칙을 따른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왜 그러냐면 A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철자 전부 다 연결시키겠죠. 시키기는.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공식은 하나겠죠. 왜냐하면 A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응하는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자가 있으니까 원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A, B, C, D, E, F, G 쭉 갈 때마다도 그것들마다 뒤에 따라오는 문자들은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복잡한 DNA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 법칙이라는 것이 그런 올바른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DNA 코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DNA의 안에 있는 철자들이 이 법칙 공식을 따라간다면 극히 적은 정보만 DNA만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30권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DNA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의미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책에서 또 설명해준 좋은 이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DNA는 아이들이 냉장고에 붙이는 말이 안 나와. DNA가 이거 그냥 설명하지. 이거 말해주죠 그냥. DNA 아이들이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철자들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석의 힘은 어떻게 냉장고에 붙어 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지. 그렇지만 그 철자들이 어떻게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라는 순서로 쓰여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을 왜 말하냐면 DNA 전부 다 보면은 예를 들면 내 귀에 있는 DNA와 좀 내 손톱에 있는 DNA가 다르잖아요. 이상하게 그것들은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산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을 옮겼을 때 그걸 재생산해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걸 봐라. 이렇게 서로 붙는 힘이 있지 않느냐. 동일한 걸 생산해내는 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마치 자석 철자가 그 철자마다 있는 힘이 그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걸 설명하지만 나는 I love daddy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물론 힘이 있지만 그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렵다. 어려운가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철자 그 세균 어떤 DNA마다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가져오는 자연 내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죠. 나도 말이 안 나오는 날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물질 내부의 자연 법칙이나 힘을 찾는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지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DNA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뭐냐면 설계론이에요. 이 설계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정리를 좀 하잖아요. 유전자의 기기 코드가 컴퓨터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정보론, 그런 의미에서는 정보 이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걸 설명하는 데 유익한데요. 메시지는 그것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적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그 아래 글자 있나요? 모르겠는데 제가 제 설명서에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수학 시험이 있음이라는 글자가 칠판에 있는 거예요. 써져 있어요. 이걸 볼 때 그 메시지를 탄산칼슘염의 화학적 성질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가 그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적인 존재가 분필로 그걸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 자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뭐예요? 그냥 그 물질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물질 자체가 그렇게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철저히 지적 설계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칠판의 글자가 결코 그 물질이 그 메시지를 만든 게 아니듯이 지적인 존재가 그 메시지를 만들듯이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 분자는 매체이지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시도했던 건 뭐냐면 시험관에서 화학물질을 섞어서 생명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치 스위치와 전선을 용접해서 윈도우 98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비슷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98은 지금 이 하드웨어 떼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논리를 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지적해요. 그건 전혀 효과가 없죠. 왜냐면 잘못된 개념적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꾸 실험실에서 막 이렇게 염기 뭐 이렇게 막 실험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지적인 존재를 설명한 시도 자체가 다른 주소에서 지금 다른 뭐랄까 광주에서 인사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나요? 막 그런 느낌이죠. 물론 광주에 인사동이 있을 수 있죠. 이름을 바꾸면. 그렇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정보가 물질 내부의 자연적 힘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보가 지적 행위자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물질에 부과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 이 지점으로 이 지점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론 전체 요약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있죠. 첫째,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우연히 단순한 질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설계의 산물은 복잡하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법칙들은 규칙적인 패턴을 묘사하지만 설계의 산물은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셋째, 그 패턴은 미리 선정된 사전에 지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의 독특한 표지는 지정된 복잡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DNA에 대한 설명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DNA의 구조는 언어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DNA 속에 있는 지정된 복잡성도 어떤 지적 행위자의 산물임을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 설명인데요.